당신, 민호 씨 아니세요? 죄송합니다만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8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들 응급실에 갔다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펜을 돌리던 그 습관까지 흰 가운 입고 서 있었습니다. 명찰엔 다른 이름 이준혁.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인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축구 연습 중 발목을 삐끗해서 응급실에 온 것뿐이었어요.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투덜거리고 있었고 저는 접수대에서 보험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이준혁이라는 명찰. 하지만 그 얼굴은, 그 목소리는 제가 8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엑스레이 결과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입니다. 2주 정도 깁스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왼손 약지, 결혼 반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른손 검지, 거기 펜을 쥐는 방식. 민호는 항상 펜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번 돌린 후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의사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한민호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를 많이 닮으셔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오른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미소까지 똑같았어요. 자주 듣는 말입니다. 평범한 얼굴이라 그런가 봅니다. 처방전을 건네며 그가 말했습니다. 2주 후 정형외과 외래로 다시 오세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가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정말 누군가를 너무 닮으셔서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낯선 환자 보호자를 대하는 공손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빨리 가요. 진우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휠체어를 밀었어요. 복도를 지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의사는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물었어요. 엄마 아까 그 의사 선생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냥 아빠를 닮아서. 진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우를 침대에 눕히고 약을 먹인 후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호 유품이라고 적힌 상자. 8년 만에 여는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안에는 민호의 지갑, 시계,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환자 기록이나 연구 메모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 거기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약 임상 3상, 부작용 은폐, 배석환, 위험. 그 아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맨 밑에 작게 적힌 문구. 서연아,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수첩을 경찰에.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위험에 처했는지, 왜 두려워했는지,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한다고 키스하고 나간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교통사고였습니다. 경찰은 말했어요.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정면 충돌. 즉사, 차량이 완전히 불탔고 신원 확인은 치과 기록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사람은 살아 있었어요.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같은 습관. 민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휴대폰을 꺼내 포털에 이준혁을 검색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년 전 부임. 이전 경력은 불명확했어요. 프로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역시 민호였습니다. 그때 수첩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치자 병원 사물함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국립대병원 영구동 지하 1층, 사물함 B-247, 비밀번호 826, 826.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호가 죽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를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면, 신약 임상 부작용, 배석환, 그 이름은 낯익었습니다. 제일제약 회장, 민호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 새벽 4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진우방을 살짝 열어봤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급한 일 있어서 나갔어. 아침 식탁에 준비해뒀어. 학교 잘 다녀와. 택시를 타고 국립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병원은 한산했어요. 영구동 쪽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사물함 구역을 찾았습니다. B-247.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826.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USB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임상시험 보고서가 나왔어요. 빨간 펜으로 밑줄 쳐진 부분들. 삼상시험 중 4명 사망. 원인 불명의 간부전. 하지만 보고서에는 약물과 무관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필기체가 여백에 적혀 있었어요. 이건 거짓이다. 약물 독성이 명확하다. 배 회장이 은폐 지시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는 이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놀라 돌아봤어요.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거기 누구십니까? 지금 무얼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서류를 가방에 재빨리 넣고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여기는 연구원 전용 구역입니다. 일반인은 출입 금지인데요. 남편이 여기 연구원입니다. 깜빡하고 두고 간 서류를 전해주려고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어요. 저는 더 기다리지 않고 계단 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뛰어서는 안 됐어요. 의심을 살 테니까.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집 주소를 말하려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기사님, 목적지 바꿔주세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사람 많은 곳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가방 속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 이제 그 무게가 제게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사람들 속으로 섞였습니다. 뒤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검은 세단은 주차장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학교에 갔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USB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임상 데이터, 이메일 사본, 녹음 파일. 그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 회장님, 이 약은 시판할 수 없습니다. 간독성이 명확합니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겁니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 한 박사, 이미 수천억이 투자됐어. 지금 멈출 순 없어. 자네만 입 다물면 돼.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유감이군. 한 박사, 자네 가족 생각은 안 하나? 어린 아들도 있지 않나? 녹음이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들은 진우를 위협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호는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강서연 씨, 오늘 아침 병원에 다녀오셨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가져간 것들입니다. 그걸 돌려주세요. 거절하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진우, 오늘 학교 잘 갔나요? 중학교 2학년이죠. 축구부라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들이 진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진우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요? 수업 중인데요. 진우야, 지금 당장 보건실로 가.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 엄마가 바로 갈게.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묻지 말고 해. 제발.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와 USB, 그리고 민호의 수첩,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아까 병원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학교까지는 20분 거리. 신호등마다 뒤를 확인했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보건실로 달려갔어요. 진우가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나가자. 진우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저 멀리 검은 세단이 보였어요. 엎드려. 진우를 뒷좌석에 눕히고 급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단지 멀리 안전한 곳으로.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살아있다면, 그가 답을 알고 있다면, 이준혁? 아니, 한민호. 제 남편에게 가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응급실이 아닌 의국으로. 진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엄마, 우리 왜 도망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진우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내 아빠는 죽지 않았어.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는 8년 전에 어제 응급실에서 본 의사 이준혁? 그 사람이 내 아빠야. 정신이 오해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확실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험한 이유도 내 아빠 때문이야.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진우와 함께 의국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지금 회진 중이실 거예요. 3층 중환자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그가 보였어요. 차트를 보며 다른 의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멈칫했습니다. 어제 그 보호자분.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아니 민호 씨. 지금 당장 할 말이 있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당신이 8년 전에 숨긴 증거들. 제일제약 신약 부작용 은폐. 배석환 회장의 범죄. 주변 의사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이준혁은 제 팔을 잡아 빈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진우도 따라왔습니다. 문을 닫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신은 한민호예요. 제 남편이고 이 아이 아버지예요.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USB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배석환과의 대화. 그리고 당신이 밝히려 했던 진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8년 전 사고 후, 제 기억은 6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 일은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건지 아세요?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기억을 지운 사람들.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이준혁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기다리세요. 하지만 요원들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인 일단 밖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민호 씨, 아니 이준혁 선생님, 제발 기억해내 주세요. 우린 가족이었어요. 당신은 진실을 밝히려다 모든 걸 잃었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어요. 제발이요. 저와 진우는 병원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진우가 물었어요. 엄마 진짜야? 저 사람이 정말 아빠야. 엄마는 확신해. 진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에 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강서연 씨, 경고했을 텐데요. 배석환이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밤 8시,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USB와 서류 가지고 나오세요. 혼자서? 거절하면요. 그럼 내일 아침 뉴스에서 불행한 교통사고 소식을 보시게 될 겁니다. 모자가 함께 탄 차량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가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민호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진우를 지킬 것인가? 아니, 둘 다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도 복잡했습니다. 8시까지 남은 시간은 5시간. 그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믿어주는 눈빛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옷, 세면도구, 그리고 비상금. 진우야, 너는 지금부터 이모 집에 가 있을 거야. 이모 집이요? 왜요? 엄마가 일을 해결할 동안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알았지.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안 위험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이모, 제 동생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지금 진우 좀 맡아줄 수 있어? 며칠만.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제발. 알았어. 데려와. 우리 집으로. 택시로 수진의 집까지 진우를 데려다 줬습니다. 현관 앞에서 진우를 꼭 안아줬어요. 진우야, 엄마 믿지? 네. 근데 엄마 정말 아빠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꼭 데려올게. 약속해.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괜찮아. 곧 직접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하고 가. 아니, 나 급해. 진우 부탁해.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알았지.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나중에 말할게. 정말 미안해. 택시를 타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했어요. 가방에 USB 복사본과 서류 사본을 넣었습니다. 원본은 집 천장 속에 숨겼어요. 만약을 위해서.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이준혁의 근무 시간을 확인했어요. 당직 의사 스케줄. 그는 6시에 퇴근 예정이었습니다. 의국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구석에 앉아 시간을 확인하며 5시 50분.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그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 왜 또? 경비를 부를 겁니다. 제발 5분만요. 5분만 시간 주세요. 그가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5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병원 뒤편 작은 벤치로 갔습니다. 앉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갤러리를 열어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보이시죠? 이게 제 남편이에요. 한민호. 당신이에요. 그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닮았네요. 하지만 닮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여기 봐요. 이 사진. 결혼식 날이에요. 당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죠. 지금도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우리 신혼여행 때 부산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당신 손에 낚싯바늘 자국. 오른손 새끼손가락.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을 봤어요. 거기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잠깐. 저는 이 상처가 언제 생긴 건지 기억이 없죠. 왜냐하면
당신의 기억은 6년 전부터니까 그 전 모든 것이 지워졌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제게, 제일제약 신약 개발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아니요. 당신은 그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임상 3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했죠. 간독성. 4명이 사망했어요. 당신은 이 약이 시판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두통이 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배석환 회장은 이미 수천억을 투자한 상태였어요. 멈출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신을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가족. 저와 진우요. 당신 아들. 그때 6살이었어요. 그의 눈에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희미한 기억의 조각처럼. 당신은 증거를 모았어요. 몰래 녹음하고 서류를 복사했죠. 그리고 어느 날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과 정면 충돌. 차는 완전히 불탔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즉사라고 했어요. 신원 확인은 치과 기록으로 했다고. 저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8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살렸어요. 하지만 기억을 지웠죠. 새로운 신분을 줬고.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이지 않고 살려뒀을까요? 그가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어요. 어느 요양병원. 어디요? 경기도 어딘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곳 원장이 절 치료했다고 했어요.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고. 그 원장 이름은요? 이름이 박무진. 박무진 원장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박무진 요양병원. 경기도 파주.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병원은 2년 전 폐업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병원 기억나세요? 사진을 보여주자 그가 끄덕였어요. 여기에요. 제가 2년 정도 있었어요. 그 후에 이준혁이라는 신분을 받았고 의사 면허 시험을 다시 봤어요. 다시요. 그럼 당신은 원래 의사 면허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의학 지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험 공부가 이상하게 쉬웠거든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무진. 그 이름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박무진은 제일제약의 자문의사였어요. 배석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치료한 그 원장, 배석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배석환이 당신을 죽이지 않은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증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살려두고 기억이 돌아올 때를 기다린 거죠. 하지만 8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예요. 증거를 다시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병원 사물함에 갔을 때 추적당한 거고,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1시간 30분 남았어요. 이준혁 선생님, 아니 민호 씨, 오늘 밤 8시에 배석환을 만나야 해요. 저 혼자. 뭐라고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증거를 넘기지 않으면 저와 진우를 해치겠대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돼요. 배석환은 경찰 고위층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민호 씨가 남긴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함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기억해야 해요. 증거가 어디 더 있는지. 배석환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제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천천히 해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아니요. 2016년 5월 12일. 제가 근무하던 약국에 당신이 왔어요. 두통약을 사러. 그런데 제가 처방전을 잘못 읽어서 다른 약을 드렸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약사님도 힘드시죠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당신이 다시 와서 커피를 건넸어요. 사과의 의미로 받으라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어요. 6개월 후에 결혼했죠. 너무 빨랐지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다 싶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울었어요. 행복해서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했어요. 안전한 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배석환에게서 온 메시지. 장소는 한강 반포대교 남단 주차장. 8시 정각. 혼자 올 것. 여기에요. 1시간 후.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제 아내라면, 진우가 제 아들이라면, 제가 지켜야죠. 하지만 당신은 아직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알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민호 씨, 함께 가요.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위험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부부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8년 동안 혼자였어요. 진우를 키우고 일하고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함께 가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한테 아는 형사가 있어요. 병원 응급실에 자주 오는 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이요. 네. 배석환과 연결 안 된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연락해 보세요.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형사님. 저 이준혁입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가까운 카페에서.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김 형사는 40대 중반의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이준혁 선생님,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강서연이라고 해요. 김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라고요. 선생님 결혼하신 줄 몰랐는데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서연 씨가 설명해 주세요. 저는 USB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제일제약 신약 부작용 은폐 사건, 그리고 8년 전 사고,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김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큰 사건인데요. 배석환이라면 재벌 총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 내부에도 그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밤 8시 한강이라고 하셨죠? 네. 혼자 오라고 했어요. 주변에 저희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녹음 장비 필요하시죠? 작은 녹음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건 옷에 부착하세요. 그리고 이건 GPS 추적기. 혹시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배석환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카페를 나와 시간을 확인했어요. 7시 40분. 20분 남았습니다. 한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어요. 서연 씨, 아니 서연아.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만약 제가 기억을 되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줘서.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믿는 게 당연하죠. 반포대교 남단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강변. 차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어요. 저 끝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저기 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호도 따라 내렸어요. 함께 걸어갔습니다. 세단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어요. 60대 정도. 정장 차림. 배석환이었습니다. 강서연 씨, 혼자 오라고 했는데요. 이분은 제 남편입니다. 배석환의 눈이 민호를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민호, 살아있었군.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모를 리가 있나? 자네 때문에 8년 전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제가 왜 이렇게 됐죠? 왜 제 기억을 지웠습니까? 배석환이 웃었습니다. 자네를 죽이기엔 아까웠어.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 그래서 박무진 원장에게 맡겼지. 기억을 지우고 새 삶을 주라고. 그리고 8년을 기다린 겁니까? 기다린 게 아니라 포기했지. 자네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 그런데 오늘 부인이 나타났군. 증거 가져왔어요.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배석환이 손을 내밀었어요. 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희를 그냥 놔두세요. 다시는 건드리지 말고. 좋아. 약속하지.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그 신약.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배석환이 피식 웃었어요. 궁금한가? 임상 때 4명. 시판 후 23명. 모두 원인 불명 간부전으로 처리됐지. 27명이나. 돈 앞에서 27명쯤이야 뭐.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뭔가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나는 약을 팔았을 뿐이야. 죽인 건 약이지. 아니, 당신이 죽인 겁니다. 알면서도 시판했으니까. 배석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설하고 USB나 내놔. 민호가 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였어요. 신호 보낼 테니까 뛰어요. 뭐라고요? 믿어요. 배석환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세단에서 남자 둘이 더 내렸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USB 주고 평화롭게 끝내든지 아니면.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금. 동시에 주변에서 차들이 불을 켰습니다. 경찰 차량이었어요. 김 형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들렸습니다. 배석환 회장, 경찰입니다. 꼼짝 마십시오. 배석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들이. 남자들이 달려들었지만 경찰들이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배석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USB를 그의 앞에 흔들었어요. 이건 복사본이에요. 진짜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방금 당신 자백도 다 녹음됐고요. 배석환이 이를 갈았습니다. 2년이. 김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배석환 회장,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끌려가는 배석환을 바라보며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나요. 조금씩. 당신 목소리, 진우의 웃음소리, 우리 집 거실, 다 기억나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서연아. 그가 절 안았습니다. 8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어요. 한강의 야경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민호는 제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금 진우는 어디 있어요? 동생 집이에요. 안전하게. 보러 가도 될까요? 지금. 시계를 봤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전화할게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금 괜찮아. 진우 데리러 가도 돼. 언니 지금 새벽 2시인데. 무슨 일 있었어? 다 해결됐어. 조금 이따 갈게. 수진의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네. 제 아들인데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아빠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전 8년 동안 없었어요. 아버지 자격이 있을까요? 제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진우도 이해할 거예요. 수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언니, 이 시간에. 그리고 이분은 내 남편이야. 한민호.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언니, 형부는 8년 전에. 나중에 설명할게. 진우 어디 있어? 안방에서 자고 있어. 근데 언니 지금 깨워도 돼? 응. 깨워야 해.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진우가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민호가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잡고 있었어요. 진우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진우가 눈을 떴어요. 엄마. 응. 일어날 수 있어. 진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문 앞에 선 민호를 봤습니다. 진우야. 이분이 아빠야. 진우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정말이요. 민호가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야. 아빠야. 진우가 이불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아빠 얼굴 기억 안 나는데요. 괜찮아. 아빠도 너를 기억 못했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진우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민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진짜 아빠예요. 응, 진짜야. 그 순간 진우가 와락 민호를 안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아빠. 민호도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진우야. 아빠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수진이 문 밖에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수진의 집에서 잤습니다. 진우는 민호 옆에서 잠들었어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마치 놓치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민호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그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요? 문고리. 이 문고리 제가 바꿨죠. 결혼 기념일에. 맞아요. 기억하시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민호의 눈빛.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거의 그대로네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민호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진우가 어렸을 때 그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 사진. 진우 돌잔치 날이죠. 네. 기억나요. 조금씩이요. 파편처럼. 하지만 확실해요. 진우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먹을까요? 엄마 배고파요. 그래. 엄마가 만들게. 제가 할게요. 민호가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정확히 꺼냈어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어디 있는지. 몸이 기억하나 봐요. 민호는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매일 하던 일처럼. 진우는 식탁에 앉아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리 잘해요. 예전엔 주말마다 했지. 엄마가 힘들어 하시면 아빠가 대신했어. 진우가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도 해줄 거예요. 물론이지. 아침을 먹으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신분 회복 절차가 있어요. 사망신고 취소, 그리고 이준혁 신분 정리. 복잡하겠네요. 김 형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박무진 요양병원. 거기 가봐야 해요. 왜요? 당신 기억을 지운 곳이잖아요. 거기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과 함께 가면 돼요. 김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무진 요양병원 조사 가능한지 물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마침 그곳도 조사 대상입니다. 배석환과 연결된 곳이니까요. 오늘 오후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경기도 파주, 폐업한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창문엔 먼지가 가득했어요. 김 형사와 팀원 둘이 함께였습니다. 여기 2년 전 폐업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문을 닫았는지 이상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의자와 책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아니 민호 씨, 기억나는 곳 있으세요? 민호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가 멈춰 섰어요. 여기, 제 병실이 여기 어딘가 있었어요. 2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빈 병실,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그대로였어요. 여기에요. 제가 2년 동안 있던 곳. 방을 살폈습니다. 침대 옆 서랍, 창문 아래 책장. 김 형사가 책장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의료 기록지들. 이거 보세요.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환자명 이준혁? 아니, 손으로 지워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아래 희미하게 한민호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름을 바꾼 흔적이네요. 더 깊이 뒤졌습니다. 서랍 밑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박무진의 개인 메모였습니다. 환자 한민호. 기억 속어 처치 6차. 배 회장 지시로 계속 관찰. 신분 세탁 완료. 의사 면허 재취득 지원 중. 이게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호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더 있습니다. 김 형사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민호 기억 회복 시 즉시 보고. 배 회장 지시. 증거 위치 파악 최우선. 그들은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병원을 나간 후에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제 주변에 누군가 있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형사가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했어요. 이준혁 신분으로 생활한 6년간 접촉 인물 조사 필요합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과 창고, 그리고 작은 연구실 같은 공간. 여기 뭐죠? 약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선반에 정리된 약병들, 라벨을 확인했어요. 이거 기억 억제제 아닌가요? 김 형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확보해야겠습니다. 그때 진우가 구석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엄마 여기요. 파일 캐비닛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김 형사가 열었어요. 안에 두꺼운 파일들, 환자 기록부, 한민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들도 가득했습니다. 김현수, 이정아, 박선미, 최소 20명 이상. 이 사람들 모두요. 김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파일을 넘기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비슷했어요. 사고 후 기억 상실, 신분 세탁, 새로운 삶. 배석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증거를 인멸하려고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민호가 파일 하나를 집었습니다. 김현수, 이 사람 알 것 같아요. 누구죠? 병원에서 본 적 있어요. 약재부 직원. 그런데 왠지 낯익었거든요. 혹시 제일제약 관련자였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요. 모든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민호가 건물을 돌아봤어요. 여기서 2년을 살았는데 지옥 같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 모두 찾아야 해요.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병원에 사직서 내려고요. 왜요? 의사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이준혁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한민호로 돌아가야죠. 법적 절차 시간 걸릴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진우는 민호 옆에서 잤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배석환 재판 준비, 피해자들 명단, 그리고 민호의 신분 회복 서류. 문득 민호가 나왔습니다. 잠 안 와요. 당신도요. 생각이 많아서요. 같이 앉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8년이 지났는데 실감이 안 나요. 민호 씨가 옆에 있다는 게, 저도요. 당신이 제 아내라는 게, 진우가 제 아들이라는 게 후회돼요. 그때 연구를 안 했으면. 아니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27명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8년. 진우의 어린 시절. 다 놓쳤어요. 지금부터 함께하면 돼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8년의 시간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다시 부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 갔습니다. 사망신고 취소 신청. 판사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DNA 검사 결과, 의료 기록, 그리고 증인 진술. 판사가 말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사망신고 취소를 인정합니다. 그 말에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한민호 씨, 법적으로 다시 살아계신 겁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며 진우가 물었어요. 이제 아빠 이름이 뭐예요? 한민호예요. 이준혁이에요. 한민호야. 진짜 이름이지.
좋아요. 한민호 아빠. 그 말에 민호가 웃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석환 재판이 남았어요. 그리고 20명의 피해자들. 그들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녁에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 김현수 씨 찾았습니다. 정말요? 어디 계세요? 병원 약재부에서 퇴사하셨더군요. 지금 작은 약국 운영 중입니다. 내일 만나보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그 약국으로 갔습니다. 작은 동네 약국. 김현수라는 이름표를 단 약사가 계산대에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김현수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 당신은? 저 이준혁입니다. 아니, 한민호라고 해야 하나? 김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도 그곳에 있었나요? 박무진 요양병원이요. 네,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어요. 기억을 잃고. 제일제약에서 일하셨죠?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관리팀이었어요. 신약 부작용을 발견했죠. 보고했지만 묵살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와 같네요. 깨어났을 땐 기억이 없었어요. 3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돌아왔죠. 하지만 두려웠어요. 다시 그들이 찾아올까봐. 이제 괜찮습니다. 배석환은 체포됐어요. 김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고 있어요. 함께 증언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20명의 피해자 중 12명을 찾았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일제약의 비리를 알았고 입을 막혔던 사람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배석환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민호를 포함한 피해자 12명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하나씩 진실을 말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배석환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배석환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밖으로 나오며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진우가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평범하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되찾았는지. 그날 밤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요리했어요. 진우가 좋아하는 카레였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맛있어요. 고마워, 진우야. 식탁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의사 면허를 한민호 명의로 다시 받았어요. 법원의 특별 허가였습니다. 이준혁으로 쌓은 경력도 인정받았죠. 하지만 민호는 예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센터. 기억을 잃거나 신분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건물도 필요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제약 피해자 보상금 나왔잖아요. 그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건물을 임대했어요. 서울역 근처.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희망의료센터. 민호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개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김현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이게 뭐예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약사로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민호가 놀랐습니다. 김현수 씨 생계는요? 약국은 아내가 운영해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피해자에서 동료로 함께 치유하는 사람들로 개원일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도 도왔어요.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정리했죠. 아빠 여기 멋있어요. 그래. 아빠의 새 시작이야. 전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민호가 진우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아들. 개원 당일 아침 문을 열기 전 세 가족이 센터 앞에 섰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열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첫 환자는 50대 여성이었어요. 이정아 씨, 박무진 요양병원 명단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저 기사 봤어요. 선생님도 피해자시라고. 그래서 왔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정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을 잃었어요. 5년 전 깨어났을 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지금은 기억이 돌아왔나요? 조금씩이요. 하지만 가족들은 절 받아주지 않아요. 5년 동안 없었으니까. 다른 여자로 살았으니까.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용기도. 천천히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상담이 끝나고 이정아 씨가 나갔습니다.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민호 씨 잘하셨어요.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날 하루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제일제약 피해자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환자는 50명이 넘었습니다. 민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의사 한 명 더 필요해요. 그때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대학 동기였어요. 민호야, 너 살아있었구나. 재혁이 형. 기사 보고 믿을 수 없었어. 8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긴 이야기예요. 재혁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트라우마 전문이었어요. 너희 센터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환자들 내가 도울 수 있어. 정말요, 형? 응. 내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더라. 그렇게 팀이 커졌습니다. 민호, 김현수, 재혁.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센터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행복해요. 저도요. 8년을 잃었지만 지금은 의미 있어요. 그때의 고통이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해주니까.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날 찾아줘서 고마워요.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생이 될 나이였어요. 아빠 숙제 도와주세요. 뭔데? 생물 시간에 유전 배우는데요. 아빠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럼 같이 보자. 두 사람이 책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호가 설명하는 모습, 진우가 진지하게 듣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겐 기적 같았어요. 밤에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전 나중에 의사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아빠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다음 날 센터에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배석환의 딸 배수진이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30대 초반. 눈이 붉었어요. 한민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어요.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그녀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재산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센터에 기부하고 싶어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속죄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배수진이 나간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악은 대물림 되지 않네요. 딸은 다르더군요. 선택의 문제죠.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돈으로 센터를 확장했습니다. 2층을 더 빌렸어요. 상담실과 재활실을 만들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피해자들,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김 형사도. 축하합니다, 민호 씨. 좋은 일 하시네요. 형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용기 낸 거죠. 그날 저녁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 모였어요. 민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웃음과 축하가 가득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민호 선생님입니까? 네, 누구시죠? 배석환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요?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저녁 7시. 남산타워 주차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한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 형사님께 연락하죠. 그래요. 다음 날 저녁 남산타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김 형사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네. 어두운 주차장.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정장 차림. 한민호 선생님. 네. 당신은요? 제일제약 전 재무이사입니다. 박철수라고 해요. 무슨 일로 저를? 배석환이 수감되기 전에 남긴 게 있어요. 뭔가요? 또 다른 피해자 명단. 당신이 아는 20명 외에 30명이 더 있어요. 50명이나요? 네. 그들도 도와줘야 해요. 명단을 건넸습니다. 민호가 받아들었어요. 왜 이제야 주는 겁니까? 두려웠어요. 저도 공범이니까.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먼저 이 명단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철수 씨 함께 가시죠.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단을 펼쳤습니다. 50명. 생각보다 피해가 컸어요.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야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명단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을 찾았습니다.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최영수 씨십니까? 네, 누구시죠? 저는 한민호라고 합니다. 제일제약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명단을 받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도 피해자예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까? 네. 희망의료센터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연락했습니다. 50명 중 35명을 찾았어요.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5명도 큰 숫자였어요. 센터는 더 바빠졌습니다. 직원을 더 고용했어요.
간호사 둘, 상담사 셋,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늘었습니다. 6개월 후 센터는 안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됐어요. 원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마다 모여서 경험을 나눴어요. 첫 모임에 40명이 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돕고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희망의 박수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서연아. 저도요. 8년을 잃었지만 지금이 더 의미 있어요. 왜요? 그때는 혼자 연구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과 함께 치유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진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 학생상. 시상식에 우리 셋이 함께 갔어요. 진우야, 축하해. 감사해요, 아빠, 엄마.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물론이지. 왜? 그냥 궁금해서요. 8년을 잃었는데. 진우야, 때로는 잃는 게 찾는 것보다 중요해. 나는 8년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찾았어. 뭐요? 삶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행복. 진우가 웃었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민호가 진우를 안았습니다. 너도 멋있어, 아들아.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하늘. 8년의 어둠이 지나고 빛이 찾아왔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만났어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어요. 완전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다음 날 아침 센터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희망의료센터를 모델로 전국에 확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약속했어요. 민호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해요. 당신이 만든 기적이에요.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맞아요.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회의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복지부에서 민호와 재혁 그리고 김현수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바빴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정리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날 복지부 장관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희망의료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피해자들이 서로를 돕고 회복하는 곳이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전국 5개 도시에 시범센터를 열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고요.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현실이에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센터 옥상에서 작은 모임이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민호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날.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치유와 희망의 밤이었어요. 별들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만났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완전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자들도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세 가족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3박 4일. 처음으로 가족여행이었어요. 바닷가에서 진우가 뛰어놀았습니다. 민호와 저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행복해요. 나도. 정말로.
8년을 잃었지만 후회 없어요.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 맞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진우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기 봐요. 노을 예쁘다. 정말 예쁘네. 사진 찍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진우가 셀카를 찍었어요. 웃는 얼굴들. 행복한 순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진우가 잠든 후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다음 달에 책 출간된대. 책이요? 응. 우리 이야기. 출판사에서 제안했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수락했어. 좋은 생각이에요. 제목은 되찾은 시간으로 할 거야. 멋진 제목이네요. 책은 한 달 후 출간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전국을 다니며 이야기했어요. 희망과 용기에 대해서. 어느 강연회에서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가 아니에요.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아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잃는다는 건 가장 깊은 고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랑 때문이에요. 저를 포기하지 않은 아내의 사랑. 그게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의 가을센터는 10개 도시로 확대됐습니다.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11월 어느 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장관은 민호에게 훈장을 수여했어요. 한민호 선생님, 사회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 훈장을 드립니다. 과분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인정입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와 저 그리고 진우. 훈장을 들고 그날 저녁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우리도 몰랐어. 이게 다 사랑의 힘이야. 맞아요. 진우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축하해요, 아빠. 고마워, 아들. 촛불을 불며 민호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뭘 빌었어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뤄진대. 알려줘요.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센터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이루어질 거예요. 그의 겨울 크리스마스. 진우가 대학 수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대였어요. 엄마 아빠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 진우야. 세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이제 아빠 뒤를 이을 의사가 되는구나. 노력할게요. 너라면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날 밤 진우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벌써 대학생이 되네요. 시간 참 빠르다. 8년을 잃었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날 포기하지 않아서.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잘 살아온 거 맞지? 당연하죠. 최선을 다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함께니까 가능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긴 여정 끝에 찾은 평화. 다음 날 아침 세 가족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만든 팬케이크. 진우가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맛있어요, 아빠. 많이 먹어. 엄마도 맛있어요. 고마워, 아들.
식탁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우리에겐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센터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올해 우리는 500명이 넘는 환자를 도왔습니다. 민호가 보고했어요. 그중 300명이 가족과 재회했고요. 나머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20개 도시, 그리고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에요. 해외요. 네. 일본과 중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대요. 대단한데요.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룬 거 대단하지.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요. 우리 함께 이룬 거예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자요. 응. 잘 자. 민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살아있다는 증거. 8년 전 이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오고 가족이 다시 모이고 많은 사람을 돕는 일까지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 악몽 없는 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하루, 희망의 시작. 민호가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서연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매일이 좋은 하루예요. 당신과 함께니까.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 8년 전에 사랑했던 그 미소, 되찾은 행복이었어요.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먹어요. 그래, 가자. 세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만났습니다. 8년의 어둠 끝에 찾은 희망. 이제 그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사랑은 시간도 기억도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유대는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믿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끝없는 가능성.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항상 사랑할게. 저도요. 영원히.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맞아. 최고지. 햇살이 식탁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 희망의 빛.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